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객관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제학 기본학이 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게 끝나고 객관식 하고 있고요. 객관식 끝나면 우리는 시험을 본다 그 말이지. 아무튼 6년도 객관식 경제학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객관식 경제학 강의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학이 요즘 범상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첫날이니까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좀 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경제학인데 우리는 요 객관식 강의를 들을 거란 말이야. 경제학은 객관식 강의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이 객관식 강의가 효과가 뒤따 커. 내 강의를 많이 들어라, 돈을 써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경제학 점수는 기본 강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경제학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기본 강의는요, 이 객관식 강의를 잘 듣기 위한 기초 단계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우리 점수를 진짜로 높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객관식 경제학 시간이니까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약간 좀 소홀했다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뭐 대부분 다 소홀할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면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두 번째, 교재는 다이어트 경제학, 물론 뭐 다이어트에 좀 실패했지만 그래서 많이 다이어트 된 거야. 원래는 더 했어야 되는데 문제를 하도 불만이 많아서 문제를 좀 많이 줄였어요. 다이어트 경제학 10판이고요. 가끔 뭐 9판 교재로 수업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당연히 안 되겠지. 문제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달라졌으니까. 근데 요 10판에는 2024년도까지의 국내에서 치러진 경제학 시험 문제가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올해 2025년도 기출 문제는 현재 요 10판 교재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 교재는 2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개정이 안 되고요. 내년에 개정될 거야. 따라서 24년도 문제까지밖에 없으니까 요걸 보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걸 나중에 우리 객관식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보충 자료집이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2025년도 문제까지 이제 풀 건데 요 기본 강의 시간이 우리가 굉장히 길고요. 그러니까 기본 객관식 강의 시간이 길고 나중에 요걸 이제 풀어야 될 때 좀 되면 아마 이제 다른 과목도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강 시간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실강으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요건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그렇게 보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까지 2025년도까지의 국내에서 치러진 모든 경제학 시험 문제를 다 총망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회계학이나 세법은 국내에서 치루어지는 시험, 객관식 시험이 몇 개가 없어요. 근데 경제학은 종류가 뒤타 많지.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있지만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뭐 증권분석사, 그 다음에 뭐 7급, 8급 국가 같은 공무원 시험 뭐 등등 해가지고 뒤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과목 중에서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경제학이에요. 근데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가 나는 회계사 시험만 전문적으로 출제해. 나는 뭐 감정평가사 시험만 전문적으로 출제해. 그런 교수는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경제학 교수가 여러 시험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이력서에다가 한 줄 쓰고 더 이상 안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출 문제는 결국 반복되고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 나는 회계사 기출문제만 풀면 되지. 또는 뭐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만 풀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 모든 경제학 시험은 출제하는 교수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말고요. 다른 종류의 기출문제도 다 분석을 해야지 유사하거나 어떨 때는요. 거의 숫자까지 안 바뀌고 동일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단 말이야. 기출문제를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다 우리가 커버할 거다 그 얘기야. 이제 세 번째,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객관식 강의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 얘기인데 반드시 예습을 해야 돼요. 김판기는 뭐 기본 강의 때도 예습하라 그러고 막 객관식 때도 예습하라 그러고 귀찮아 주겠단 말이지. 근데 예습을 해야 돼. 예습 안 하고
수업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건 기본 강의가 아니라 객관식 강의인데 만약에 예습 안 하고 그냥 수업 들어오면 제가 문제 푸는 거 구경 하나밖에 안 돼. 나 잘 풀겠지. 나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들어오시면 남는 게 전혀 없고요. 나중에 복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란 말이야. 따라서 무조건 예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예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얘기인데 일단 우리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기본 교재 있죠. 경제학 연습책 그리고 우리 서브노트 그걸 가지고 먼저 이론을 한번 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어트 경제학을 펴면 목차가 앞쪽에 내용 서머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OX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 요약이 있을 텐데 이걸 미리 한번 봐야 되겠지. 그리고 OX 문제를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 끝났으면요 복습을 해야 되겠지.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셈이야? 예습이 되는 셈이지. 그리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야 될까요? 뭐 복습도 안 한다.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한다. 그럼 뭐 합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일단 뭐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업을 빠지겠다, 결석하겠다. 그건 뭐 합격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복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자, 문제는 요 예습인데 예습은 이렇게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요 중에서 OX 문제는 아주 기본기가 떨어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좀 숙지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OX 문제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수준이 높지 않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본인이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했다면 OX 문제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생략했다고 치면 예습은 3단계야. 일단 경제학 연습책이랑 서브노트를 보고 한번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 앞쪽에 있는 내용 서머리를 한번 보고 그리고요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제가 말하는 예습은 특히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객관식 강의는 특히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학 객관식 강의는 미리 본인이 문제를 풀지 않고 수업에 들어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푸는 거 구경하는 거밖에 안 돼. 그래서 본인이 풀어봐야 돼. 본인이 풀어본 다음에 내가 푸는 걸 보면 아 나랑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난 이렇게 틀렸는데 아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요걸 해야지만 수업 내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거고 이걸 해야지만 복습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고 와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하소연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주요 문제 리스트를 나눠 드렸어요. 요게 전체 문제의 한 55%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가 줄여놨으니까 다른 거 몰라도 주요 문제 리스트에 나눠 드린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고 와야 돼.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요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매 챕터마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탄력성이라는 파트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탄력성이라는 파트를 오늘 할 건데 탄력성이라는 파트는 오늘 하면 2번 다시 안 나와요. 그치? 그렇다면 탄력성은 오늘 공부한 내용이 객관식 강의의 전부야. 그렇다면 탄력성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실력과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의 실력을 비교하면 이 둘은 똑같아요. 이걸 명심해야 돼.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객관식 강의 끝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시간 남는데 그때 제가 다시 경제학 복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실력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실제로 해보면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경험한 건데 객관식 강의가 끝난 후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경제학을 다시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남은 2달 동안 주로 뭐 봐야 돼? 암기 과목 위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상법이나 뭐 세법 같은 좀 허접한 과목들 있지. 그런 거 봐야 돼. 그때 경제학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종강할 때에
여러분들이 경제학 객관식 강의가 종강할 때의 실력이 시험장 실력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지. 예를 들면 탄력성 파트는 오늘 배우고요.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그 얘기는 탄력성 파트는 오늘 실력이 여러분들의 시험장 실력이야. 이건 살벌한 얘기지. 그러니까 객관식 강의는 어떤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탄력성을 배운다. 그러면 기본 강의 때 배웠던 탄력성 파트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앞쪽에 탄력성의 서머리를 본 다음에 탄력성 파트의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고 그날 복습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장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예,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 결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대충 수업 들었다든지, 제대로 복습을 안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시험장 실력에 같으니까 엄청나게 불리한 여건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강 이후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즉 경제학은요, 지금 이 객관식 강의 때 실력이 여러분들의 시험장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매 챕터마다 어떤 챕터가 등장할 때마다 요 단계를 딱딱딱 거쳐서 탄력성은 오늘로 끝, 이렇게. 솔로 모형을 배운다? 솔로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솔로 모형 끝, 이렇게. 이자율 평가설 오늘 끝,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돼. 객관식 강의는요 매우 살벌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실력이 시험장 실력이야, 요런 생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걸 꼭 기억하기를 바래. 오늘 실력이 시험장 실력이야. 오케이. 우리가 지금 미시경제학 이제 시작할 건데, 경제학은 크게 세 파트죠.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인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사신문학에서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32문항으로 문항수가 좀 줄었잖아, 그렇지? 줄면서 미시경제학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거시와 국제경제학을 합친 것보다 미시경제학의 비중이 그전에도 비슷했지만 훨씬 더 높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요 미시경제학 파트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잘 하자, 그 얘기지 뭐. 오케이, 됐습니다. 교재는 설명드렸고요, 내용도 봤고.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주로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뭐 태블릿 강의보다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판서하는 강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옛날에 이제 대학원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막 누르면서 이제 경제학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 수업을 들어가면 주변에 한참 수업 듣다가 힘들어서 주변을 보면 다 자. 그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편하지만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임팩트가 뭔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화면만 넘어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대부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강의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기본 강의를 몇 번 했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요, 일일이 노가다를 하는 이제 판서 강의를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객관식 강의를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보강을 너무 많이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객관식 강의는 이렇게 태블릿으로 전자칠판을 띄워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은 일일이 필기를 다 하는 판서 강의보다 좀 루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띄워놓긴 하지만 또 중요한 판서는 따로 이쪽에다 이렇게 할 거니까 두 가지를 병행할 거고요. 제가 이제 태블릿 강의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가끔 조작이 조금 어색해. 그래서 뭐 하다가 잘못 만져. 그래서 화면이 날아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이쁘게 봐줘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강의라서 그래. 오케이, 됐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이니까 곧바로 내용을 봅시다. 출제 비중 같은 거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챕터마다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는 생략하고요. 우리 이미 뭐 산전, 수전 다 겪었으니까. 자, 파트 1입니다. 수요 공급의 이론이고요.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하나씩 있는데 1장부터 좀 봅시다. 자, 처음에 경제학의 기초인데 말 그대로 기초고요. 1장은 출제 비중은 거의 없어요. 1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회비용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가능 곡선 PPC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PPC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일장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먼저 경제 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돼 있는데 뭐 기본적인 거지. 봅시다. 경제 주체가 있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경제 객체가 있죠. 재화나 서비스. 이때 경제 주체는 무한한 욕망을 가지지. 그에 비해서 경제 객체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단 말이야.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우리는 무한히 갖고 싶은데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경제 주체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이와 같은 상태를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은 이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이 희소하면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지. 그 잘이란 말이 경제학에서는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이피션트하다, 레셔널하다 그렇게 부르지. 따라서 경제 문제란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옛날에 시험에 나올 때 한 문장 나온 적이 있어요.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뭐다? 희소성의 법칙.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은 절대적 희소성이야, 상대적 희소성이야? 상대적 희소성이야.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죠? 경제학에 등장하는 모든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뭐가 해결합니까? 시장 가격기구가 해결하고요. 일찍이 이걸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고, 다만 정부가 시장 스스로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의 효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뭐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 뭐 등등 나오는데 다 뒤에서 배울 거고,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의 비용 개념이 있죠.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이때 합리적 의사결정 시에는 뭐만 고려해야 돼? 기회비용만 고려해야 되고요. 매몰비용은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된다. 뭐 그 정도의 원칙입니다. 넘길게요.